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이번 NCS 자원관리 출제 예상 문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출제 예상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5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45번 문제. 다음은 시간계획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시간계획의 원리, 우리가 배운 시간계획 원리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60대 40 룰이었습니다. 60대 40 룰. 자, 60대 40 룰이란 내가 갖고 있는 시간 100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 100을 나눴을 때 60은 계획된 일에 60은 계획된 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40이 남아있을 텐데 이 40 중에 20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돌발 대비 여유 시간 돌발 대비 여유 시간 그리고 나머지 20은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 라는 이론이었죠. 자기 개발. 물론 표현하는 말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항상 말씀드리는 돌발 대비 여유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이 부분이었죠. 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무형의 자원으로 다른 자원과는 별개의 관리 방식을 요하는 자원이다. 또한 가용한 모든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 계획은 시간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로타 제이 자이베르트는 시간 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60대 40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 60대 40을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죠. 이 원칙은 총 가용 시간의 60%를 계획하고 나머지는 40%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 또는 일의 중단 요인, 개인의 창의적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40. 돌발 대비 여유 시간 또는 자기 개발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보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계획할 때 60%의 시간은 기억에 할애하고 기억은 결국 계획된 일, 이 계획된 일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갈 것이고 니은과 디귿에는 각각 돌발 대비 여유 또는 자기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 둘 다 그냥 20%로 동일하기 때문에 순서는 앞뒤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보기 살펴보시면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바로 계획된 일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계획 행동이겠죠. 계획 행동. 따라서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니은과 디귿을 살펴보면 하나는 돌발 대비 여유 시간 그리고 하나는 자기 개발인데 돌발 대비 여유 시간은 계획 외의 행동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계획 외의 행동. 그리고 자기 개발은 자발적 행동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외 행동, 자발적 행동이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비자발적 행동이란 항목은 60대 40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답안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0대 40룰 알고 있다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반 모듈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6번 문제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스마트 법칙을 제시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제 사실상 자원관리라기보다는 조직이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조직이해에 가까운 내용인데 조직 이해가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업에서 이 또한 자원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다라는 명목으로 자원관리로 출제가 가능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 지금 함께 여러분들과 풀이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 스마트 법칙 외에 다른 내용들은 조직이해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저와 함께 스마트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법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성, specific, 측정 가능성, measurable, 행동 지향성, action oriented, 현실성, realistic, 적시성, time limited 각각 앞 글자를 따서 S, M, A, R, T 그래서 스마트 법칙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이 스마트 법칙은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참고했을 때 다음 중 스마트 법칙에 따라 설정한 목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이 스마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체성,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측정 가능성,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 현실성, 적시성, 행동 지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업을 가셔서 MBO 같은 것을 할 때도 항상 윗 상사들에게 지시를 듣는 내용입니다. 목표 구체적으로 써라. 목표 측정 가능한 걸로
만들어라. 자, 이런 것처럼 스마트 법칙에 대해서 나온 내용, 가장 중요한 것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나는 3시간 동안 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한다라는 목표, 3시간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제시했고 15페이지 분량이라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번 적절하죠. 2번, 나는 성실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성실하고 윤리적인 사람, 이거 어떻게 측정할까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목표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스마트 법칙인 거죠. 항상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들로 목표를 수립하라는 것, 그게 스마트 법칙이기 때문에 스마트 법칙에 따라 설정한 목표가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이죠. 3번, 나는 1년 안에 1년이라는 정확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한국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는 정확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은 보기가 되겠고, 4번 올해 매달 한 권씩 1년에 12권의 소설책을 읽을 것이다. 한 달에 한 권, 1년에 12권 정확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죠. 스마트 법칙에 아주 적합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이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47번으로 넘어갑니다. 제2공사의 신입사원인 기아는 이번 신입사원 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웠다. 이를 통해 유추한 책상 정리 노하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상을 정리한다. 물적 자원을 정리한다. 물적 자원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물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 우리 간단하게 정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리마인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적 자원의 자원 관리에서 우리는 키워드로 몇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죠. 첫 번째, 사용 물품과 보관 물품의 구분, 사용과 보관이라는 키워드. 자, 그 다음 유사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 유사와 동일이라는 키워드. 자, 그 다음 우리가 했던 거 바로 특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보관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는 키워드. 마지막 회전 대응 보관 원칙이라는 것까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사실상 이 부분만 알고 있다면 사실상 이 내용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사용 빈도에 따라 위치를 선정한다. 사용 빈도에 따라 가장 자주 이용하는 물건은 책상 서랍 상단에. 자, 이 내용 빈도에 따라 정리한다. 회전 대응 보관 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쭉 다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물건의 지정석을 마련한다. 물건의 제자리를 만들어주고 사용 후 바로 제자리에 놓으면 따로 시간을 내어 정리정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라는 것. 결국 특성에 따라 보관 장소를 선정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사용과 보관, 유사와 동일한 것을 구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특성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 전체적으로 물적 자원 관리 과정에 대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들은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그걸 골라라. 한마디로 알고 있으면 읽을 필요 없다라는 지식 기반 모듈형 문제라는 겁니다. 자, 1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로 적을 수 있도록 메모지와 포스트잇을 전화기 근처에 배치하였다. 메모지와 포스트잇, 전화기 옆에 장소를 정확히 지정석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배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전화기와 포스트잇, 메모지 사실상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전화를 받을 때 메모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를 해서 자리를 잘 지정해 놓은 정리정돈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상 밑에 서류철을 만들고 당분간 보지 않을 서류나 장기간 보관해야 할 서류를 넣어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용 물품과 보관 물품을 나누어서 잘 구분을 해놓은 게 되겠죠. 자, 3번 모니터를 메모 모드로 사용하여 메모를 시간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열하였다. 자, 모니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모니터가 있을 때 여기에 메모지를 사용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간 순서대로. 얼핏 보면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다. 내가 하는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다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중요성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둬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이거 먼저 생겼으니까 여기다 붙여놓고 다음 거 그 다음 붙여놓고, 결국 내가 다음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하고 살펴봤을 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붙여놨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답이 되겠지만, 적절한 보기가 되겠지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사무용 칼과 수정 테이프, 자 등 빈번히 사용하고 자주 빌려주게 되는 사무용품을 책상 한쪽에 구역을 지정하여 배치하였다. 물품의 유사성에 맞추어서 한쪽에 배치를 해놓은 것, 적절한 물적 자원 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지식 기반 모듈형 문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틀려서도 안 되고 시간을 끌려서도 안 됩니다. NCS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 같은 데 투자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8번. 다음은 A과장이 일주일간의 업무를 계획한 것이다. 매주 철저히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A과장의 시간 관리 차원에서 먼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시간 자원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시간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떠올려야 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계획 순서, 시간 계획 순서가 있었고, 두 번째, 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 효과였죠. 관리 효과. 제가 설명을 드릴 땐 관리 효과를 1번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순서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60대 40 룰입니다. 60대 40 룰은 이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계획 순서,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 그 다음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우선순위. 그 다음 소요시간, 마지막 계획이었죠. 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중요했던 것 시간 매트릭스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 매트릭스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첫 번째, 핵심 압축 정리에서 진행했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예, 유보, 그리고 위임 프로세스 기억 안 나신다면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리 효과 두 가지로 나눴었죠. 기업 입장, 그리고 개인 입장입니다. 자, 이것도 흐름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생산성은 질적 향상, 그리고 양적 향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질적 향상의 경우 좋은 물건이니까, 물건이 좋아지니까 가격 인상이 될 수 있다. 가격 인상 또는 가격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양적 향상, 물품이 수요가 늘어났을 때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점유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점유율 향상. 마지막으로 위기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었고, 자,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 워라밸, 균형이었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자, 균형 있는 삶, 균형적인 삶을 통해서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가 감소하기도 하고 생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니까 업무 효율이 증가하고 효율이 증가하니까 생산성이 향상된다. 생산성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성취가 가능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기까지 쭉 머리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물론 이 문제에 활용할 내용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자, 이 부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시간표를 쭉 보시면 9시부터 10시 쭉 시간대로 굉장히 빡빡하게 예쁘게 잘 짜여있는 시간 계획표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자, 이렇게 빡빡하게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시간 계획표를 짰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는 시간 하나 없이 빡빡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때 짰던 시간 계획표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여유 시간이 없었으니까. 60대 40 룰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겁니다. 60대 40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는 시간 계획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실제로 겪었던 내용인데 1시에서 2시, 2시에서 3시까지 연달아서 회의가 잡힙니다. 회의에서 잡히는데 1시에서 2시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2시에 딱 끝나지 않고 2시 5분이 돼서 끝난 거죠. 그럼 두 번째 회의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시간은 정확하게 잘 끝났는데 회의실이 굉장히 멉니다. 걸어서 한 5분, 10분씩 걸리고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분명히 나는 시간 계획을 제대로 잘 짰는데 1시부터 2시까지 회의였고 2시부터 3시까지 회의니까 참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짰는데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돌발 상황에 대한 여유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60대 40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간표 예. 60대 40룰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야근을 한다거나 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죠. 그냥 계획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기를 해보시면 계획된 시간 외에 돌발적인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60대 40룰 좀 지켜라 라는 것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업무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야근한단 말 어디에도 없죠. 그냥 시간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2번은 옳지 않고 3번 동료들을 믿고 업무를 맡김으로써 업무량을 줄이도록 한다. 자, 시간 매트릭스에서 위임에 대한 내용인데 업무가 많다면 분명히 이렇게 시간 관리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고 4번 점심시간이나 야근, 주말 근무 등을 통해 주간에 해결하지 못할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는데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답안은 옳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60대 40 룰. 비단 NCS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또는 개인적인 시간 관리를 할 때도 반드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49번에서 50번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자료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를 먼저 보시면 49번 이번 달 회사의 당직 근무 담당팀은 관리팀과 기획팀이 되었다. 귀하는 당직 근무표 작성자로서 위와 같이 당직 근무 일정표 초안을 짠 뒤 팀원들로부터 휴무 예정자와 대체 근무자를 전달받았다. 이때 대체 근무자를 잘못 설정한 팀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근무에 대한 조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하실 때 눈으로 풀이를 하시는 연습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칠판을 판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반드시 캐치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칠판에 판서를 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풀이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합니다. 당직, 일직과 숙직입니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이고 그리고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 정상근무일 근무시간에 준한다. 휴일 낮 근무 그게 일직인 겁니다.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이 길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한마디로 밤에 근무하는 게 숙직이라는 거죠. 자, 일직 이후 숙직은 가능합니다. 일직 후에 숙직 가능합니다. 하지만 숙직 후 일직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직 후 일직은 불가능하다. 팀장은 월 1회를 초과하여 평일 숙직을 할 수 없습니다. 팀장은 평일 숙직 월 1회만 가능합니다. 자,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팀장을 반드시 살펴봐야만겠네요. 팀장이라는 사람을. 자, 다음 숙직을 할 경우 숙직일 기준으로 앞뒤 2일간은 숙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직을 했으면 앞뒤 2일 숙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와 있는 조건 따로 없고 팀원 중에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팀장이죠. 윤명수 팀장과 이상화 팀장입니다. 윤명수 팀장 그리고 이상화 팀장 이 두 사람은 팀장입니다. 자, 그리고 쭉 살펴보겠습니다. 유경희 사원 12일 토요일이죠. 그리고 대체 근무자가 김상화 사원입니다. 12일 토요일이 유경희 사원. 앞뒤 이틀 숙직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음날 일찍 마진성 사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화 사원은 적절한 대체 근무자입니다. 자, 다음 김상화 사원 20일 일요일에 휴무 예정자인 김상화 사원 대체 근무자가 박요한 사원이죠. 그러면 김상화 사원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화 사원 20일이었죠? 김상화 사원 숙직입니다. 앞뒤 이틀 숙직 그리고 다음 날은 일찍이 없기 때문에 앞뒤 이틀 숙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요한 사원 적절한 대체 근무자입니다. 다음 이필성 사원의 대체 근무자는 유경희 사원이죠. 이필성 사원 25일 금요일입니다. 자, 25일 금요일 이필성 사원 앞뒤 이틀 그리고 다음날 일찍 살펴봤는데 유경희 사원이 없습니다. 자, 유경희 사원 적절한 대체 근무자죠. 자, 그럼 이민아 사원 26일 토요일 이민아 사원의 대체 근무자 김민성 사원입니다. 26일 토요일 이민아 사원 앞뒤 이틀에 김민성 사원이 28일 숙직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는 말은 앞뒤 이틀 숙직을 설 수 없다라는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김민성 사원은 대체 근무자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머리에 숙지하시고 방금 풀었던 것처럼 눈으로 문제를 대조해 가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당직 근무 일정표를 보았을 때 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가를 보시면 지금 29일에 나와 있죠. 자, 숙직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앞뒤 이틀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앞뒤 이틀. 자, 이영희 사원, 김민성 사원, 유경희 사원 셋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영희, 김민성, 유경희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느냐? 바로 4번 이영희죠. 자, 이렇게 문제 바로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한번 풀이해보는 연습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스킬을 끌어올리실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51번. 다음은 안과장의 시간관리 방법이다. 시간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고 안과장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관리에 대한 내용 아까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리뷰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살펴보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거래처 두 곳의 약속을 연달아 잡았다. 약속을 연달아 잡는다. 60대 40 룰에 어긋난 내용이죠. 자, 이 내용 60대 40 룰에 어긋납니다. 왜냐? 중간에 여유 시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다음, 자기 개발을 위해 중국어학원에 다니는 안 과장은 일주일 뒤에 있을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일주일간 중국어학원을 가지 않고 야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어로 시간을 계속 계획을 짜 두었는데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업무 우선순위 조정을 했죠. 자, 시간 매트릭스에 따라서 업무 우선순위를 잘 조정했습니다. 업무 우선순위 조정. 업무 우선순위를 잘 조정한 항목. 다음, 디귿. 팀원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다른 팀원들의 몫까지 맡아서 야근을 불사했다. 그 행동이 팀 전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팀원들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으면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고 업무는 분배를 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맡아서 한다? 절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 다음.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 자, 4번. 리을. 많은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분단위로 쪼개서 진행했다. 분단위로 쪼개서 한다면 이거 한 5분 하다가 다른 업무로 또 교체하는데 업무를 바꾸는데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선택, 옳지 않은 선택이고 미음. 팀원들의 시간 계획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했다. 당연히 시간 계획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있는 부분은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에 관련된 내용 아까 리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따로 더 이상 언급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에서 5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자료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먼저 살펴봐야겠죠.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Y씨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할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내용에 어떤 게 뭔가 조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의 내용을 확인하라고 얘기를 나왔을 것이고 지금 어떤 자원을 먼저 확보할 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시간 계획을 하는 순서, 예산 계획을 짜는 순서 그 부분들을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YC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기술직 직원들을 위한 역사체험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경주이고 서울 본사에서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출발할 겁니다. 아마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단 1박 2일입니다. 읽으시면서 조건이 될 만한 사항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박 2일. 그리고 마땅한 숙소가 있는지 확인 부탁해요. 아차, 그리고 강의 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강사 섭외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세부 일정은 YC가 한번 책임지고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거 알죠? 이번 프로그램은 필수 프로그램이 아닌 거. 자, 필수 아니랍니다. 필수 아니에요. 신청받아서 프로그램 진행할 건데 50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50명까지. 50명이 최대입니다.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도록 하세요. 만약 신청자가 20명 이하일 경우 연수는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자, 20명 이하면 연수 연기합니다. 연기. 그리고 예산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되는 인원에 딱 맞게 예산안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다른 그 어떤 걸 하기 전에 사람이 20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20명이 안 되면 프로젝트, 이 연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른 거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인 겁니다. 가장 먼저 신청자를 받아서 참여 인원을 파악해야죠. 2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 20명이 넘어간다면 몇 명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숙박과 식사 차량 지원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아야만 짤 수 있는 항목. 유명 강사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이동시간 4시간 진행할 프로그램 지금 당장 할 필요 없겠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53번입니다. 53번. K부장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Y씨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 초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업무 지시를 내렸던 K부장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다음에 꾸중을 들었다. Y씨가 꾸중을 들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 예산안 초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잘못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비 살펴봅니다. 숙소 12인실, 5인실 각각 하나, 두 개를 했고 남자 10명, 여성 8명입니다. 총 10명 더하기 8명 18명이죠. 18명. 자, 18명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자, 20명 이상이면 연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안을 짜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20명도 안 되면 지금 연수를 진행하지 않는데 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느냐 예산을 짜고 왜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럼 살펴보시면 세미나실에 대한 내용, 학술적 프로그램, 주류를 포함하였다. 참여하는 인원이 지시사항과 다른 것이 문제가 되었다. 바로 이거죠. 다른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세미나실이 품목으로 잘못 지정이 됐을 수도 있겠고 주류가 너무 많이 포함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애초에 이 예산안은 짜면 안 되는 예산안인 거죠. 이게 가장 큰 잘못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4번입니다. 귀하는 인사과 직원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포섭하기 위해 면접 평가표를 만들었다. 다음 평가 요소에 들어갈 항목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설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하는 건 인적 자원의 특성,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방법, 팀원 관리 방법이죠. 인적자원 그 배치 유형, 배치 원칙 바로 떠올려 주셔야만 하고 그리고 불만 해결 우선순위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특히 배치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치 유형, 양적 배치, 질적 배치, 적성 배치가 있었고 셋 다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불만 해결 우선순위, 자, 불만 해결 우선순위 같은 경우 불만 해결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만은 즉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줘야만 하고 빠르게 조치를 해줘야만 하고 그리고 시스템, 회사의 구조에서 오는 불만은 중장기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낮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바로 머리에 떠올라 주셔야만 합니다. 자, 물론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자, 평가 요소에 들어갈 항목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평가 요소 1번 저 1번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2번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3번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것 이런 문제죠. 자, 이때 1번에 뭐가 들어갈까 하면서 평가 항목 다 읽어보고 평가 기준 읽어보고 평가 요소에 들어갈 항목 머리를 굳이 쥐어짜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자,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업무 지식 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업무 지식, 업무 기술 다음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다음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업무 태도 그 다음 윤리성 다음 사회 조직화입니다.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 업무 기술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마지막 윤리성입니다. 자, 각각의 항목들이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1번부터 살펴보시면
직무와 관련된 업무 이해도, 업무와 관련된 지식 및 창의력, 업무와 관련된 기술, 능력 및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기술, 업무 지식 다 포함된 내용이죠. 업무 지식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업무 기술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업무 지식과 업무 기술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걸 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만 할 것 같네요. 자, 업무 수행 능력,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 그러면 니은은 사회 조직화와 업무 태도 둘 중에 하나. 사회 조직화, 업무 태도 둘 중에 하나. 윤리성이라는 단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자, 다음 그리고 디귿은 윤리성과 업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윤리성과 업무 기술 중에 하나. 자, 이렇게 보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니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협동심, 공동체 생활과 책임감, 그리고 적극성과 조직성. 자, 사회 조직화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적극성과 조직성, 업무 태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디귿 내용까지 보면 규율 준수 및 자율성, 도덕심, 자, 업무 기술과는 내용이 좀 거리가 멀죠. 다 윤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업무 기술이 아니라 윤리성이 포함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니은이 조금 헷갈린다. 그럼 디귿을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3번만 살펴보면 되는 것.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55에서 5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신입사원 교육 일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55번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문제로 넘어갑니다. 신입사원 교육 전날 신입사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있는 귀하에게 부서 선배인 이대리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이대리의 조언에 따라 준비물을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사원, 신입사원 교육 준비물은 잘 챙겼나? 다 챙겼으면 당일 쓰임에 맞게 잘 분류하는 것이 좋을 거야. 가능하면 내부에서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갔다가 다시 회수해서 돌아와야 하는 물품이랑 자, 물품을 구분하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해야 하는 물품, 다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하고 버릴 소모품, 회수품, 소모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교육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물품, 지급품. 자, 이 세 가지로 물품을 나누어라 라는 내용인 거죠. 분류해서 리스트업하고 관리하면 내일 교육 진행이 한결 편할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쭉 나와 있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분류, 2분류, 3분류 무엇이 회수품이고 무엇이 소모품이고 무엇이 지급품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카테고리를 잘 나눈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1분류가 회수품일 수도 있고 2분류가 회수품일 수도 있고 3분류가 회수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특성에 맞게 잘 나누어진 것만 고르면 되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노트북 다 당연히 회수를 해야만 하는 고가의 물품들입니다. 회수품에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분류. 음료수 먹고 다 소모해버리는 것, 과자, 사탕 마찬가지 다 소모하는 것. 일회용 접시 다시 회수할 필요 전혀 없죠. 그냥 소모하고 버리는 겁니다. 종이컵 마찬가지죠. 2분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으로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분류. 필기구, 신입사원 명찰 다 신입사원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신입사원이 적을 수 있게 필기구를 줘야 하고 신입사원이 달고 다닐 수 있게 명찰을 줘야 하고 문화상품권 신입사원들에게 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발표 파일 활용할 수 있게 지급해 주는 것, 수료증 당연히 지급해 주는 거죠. 수료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하고 주는 겁니다. 3분류 지급품이죠. 1분류, 2분류, 3분류 다 잘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는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지급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3분류가 지급품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다 지급해 주는 물건인데 노트북이 끼어 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노트북이 3분류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가 잘못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노트북 잘 되어 있지만 필기구 신입사원 명찰 다시 회수할 필요 없겠죠. 자, 1분류가 잘못 분류되어 있습니다. 2분류 또한 잘못되어 있네요. 수료증은 소모품이 아니라 지급품입니다. 문화 발표 파일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 1분류도 잘못되어 있죠. 필기구 신입사원 명찰 회수할 물품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료수 이거를 지급할 필요 지급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료증을 소모품으로 분류한 것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물론 1분류도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번 1분류에 음료수, 과자, 일회용 접시는 잘 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2분류 또한 신입사원 명찰, 문화상품권, 발표파일, 수료증, 지급 물품으로 잘 모여 있네요. 카테고리가 잘 나눠져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와 필기구, 사탕, 지금 지급품, 회수품,
그리고 소모품이 다 한데 섞여 있습니다. 분류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의 내용, 앞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 다음 내용을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귀하는 교육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문득 처음 교육 일정을 보고 다음과 같은 예산안을 만들었다가 상사에게 자원관리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며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떠올랐다. 다음 중 귀하가 지적받았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다 살펴보는 것보다는 보기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부분만 찾아서 보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강사의 초빙률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인원수에 맞지 않는 세미나 실을 여러 개 잡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조건이 좀 있는지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퀄리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구성 측면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한마디로 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아끼지 마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원수 파악을 확실히 하여 교육 프로그램 외의 부분에서는 예산을 최소화해라. 간단한 주류는 허용되나 지나친 음주로 교육 취지를 벗어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고,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원들의 교육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살펴본 후에 다시 한번 보기를 살펴보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강사의 초빙률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투자되는 돈을 아끼지 말라라고 했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인원수에 맞지 않는 세미나실을 여러 개 잡았다. 지금 인원수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지금 인원수를 보시면 숙소가 나와 있는데 24명과 19명입니다. 총 43명 맞나요? 43명이죠. 24 더하기 19, 43명입니다. 총 43명인데 지금 세미나실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세미나실을 보면 2개를 잡았습니다. 2개를 잡았고 총 수용 인원이 140명입니다. 140명, 70명짜리 2개를 잡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43명밖에 없는데 70명짜리 2개를 잡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신입사원 연수에 술을 포함한 것이 잘못되었다. 간단한 음주는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숙소를 더 넓은 인실로 예약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인원에 맞게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5번, 준비하지 않아도 될 상품권을 준비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했는데 상품을 주어서 참여를 유도하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또한 적절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세미나실을 여러 개 잡은 것. 그것도 너무 큰 세미나실을 여러 개 잡은 것이 잘못입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기업의 인사팀 직원인 귀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법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았다. 교육자료의 일부가 다음과 같을 때 신입사원 교육을 위해 귀하가 활용할 인적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OJT, 감수성훈련, 모의연습, 액션러닝, 역할연기 기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 조직이해에서 다룰 만한 내용입니다. 조직이해에서 다뤄야만 하는 내용인데 조직이해가 없는 기업에서 결국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이니까 자원관리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 같은 거 이제 교육훈련 방법에 대해서 개요를 알고 계시면 문제를 좀 쉽게 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조직이해에 관련된 스마트 법칙에 관련된 내용, 관련된 문제. 조직이해에 관련된 내용과 자원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이 자원관리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조직이해, 이 기업에서 조직이해 시험 안 보는데 왜 이런 게 나와요? 하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직장 내 훈련 OJT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부에서 감독자에 의해 지도 및 훈련을 받는 것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감독자의 능력과 교육 방법에 따라 훈련 성과가 달라지며 1대1 멘토링 형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수를 한 번에 훈련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자, OJT는 결국 1대1입니다. 1대1 교육이고 멘토링이 기본입니다. 멘토링이 기본이며 회사에 취업한 후에 한다는 것이죠. 취업을 한 후에 회사의 상급자와 팀을 이루어서 교육을 받는 것. 그게 바로 OJT입니다. 자, 다음 감수성 훈련입니다. 교육을 위해 외부 환경과 차단된 상황을 마련하고 차단된 상황 그리고 10명 내외의 비친근자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비친근자. 핵심 단어가 바로 비친근자입니다. 비친근자. 잘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는다라는 것이죠. 비친근자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내부에서 자유로운 성찰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본인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자, 비친 근자 여러 명 모아놔서 친해지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수성 훈련입니다. 다음 모의 연습입니다. 추후 업무를 진행할 때 만나게 될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가상의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정보정리 연습, 사건 처리 연습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상황을 주어주는 건데, 상황을 주어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의 연습입니다. 모의 연습. 자, 다음 액션 러닝이 있습니다. 액션 러닝. 성찰학습이라고도 불리는 실천학습 방법으로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현장에 투입되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방법이다.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현장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교육 없이 몸으로 부딪혀보면, 실제로 겪어보면 배울 수 있다. 그게 바로 액션 러닝입니다. 다음 역할 연기 기법. 교육자에게 사례나 문제를 주고 상황에 대한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봄으로써 직면한 문제를 체험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의 연습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 연습과 유사한 방법, 그게 바로 역할 연기 기법입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고 문제로 넘어갑니다. 신입사원은 태도나 습관이 회사 분위기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태도와 가치관을 회사에 맞도록 동화시킬 수 있는 조직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 낯선 조직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점차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사원과의 교류. 자, 기존 사원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사원과의 교류. 조직 분위기 및 업무 스타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반드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뒤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업무의 인수인계. 감수성 훈련에서 우리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만 하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면 감수성 훈련은 옳지 않고, 액션 러닝,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교육 없이 그냥 일단 부딪혀봐라라는 방법이었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 OJT, 모의 연습, 역할 연기 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신입사원의 특성상 상사와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시키기 위해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 상사와의 소통 그리고 친밀감이 다뤄지는 것, 바로 OJT죠. 상사 1대1과 교육을 하는 것. 멘토가 있기 때문에 멘토와의 친밀감이 굉장히 쉽게 향상될 수 있고, 멘토와의 교육을 통해서 회사의 습관, 회사의 분위기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바로 1번 직장 내 훈련, OJT가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각각의 항목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면 문제 읽자마자 바로 답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또한 조직이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지식 기반 모듈형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함께 출제 예상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57문제 다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팁들 그리고 항상 강조했던 몇 가지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원페이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드렸던 팁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1회독 정도, 한 번 정도는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풀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관리 영역, 여러분들께서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지, 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 한 번씩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것 반드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와는 다시 실전 모의고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